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주장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죠.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유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내년 예산안입니다. 우리나라 555조가 넘는 이른바 이제 슈퍼 예산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반등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데 내년 슈퍼 예산 편성 필요성 송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 GDP가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 살림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2008년도 경제 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춰서 더 이상 경기를 부양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정부가 부채를 지는 것이 당연히 더 좋고 그리고 일반 가계나 기업과 달리 정부가 흑자 재정을 내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부라는 거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다음에 돌려줘야 되는데 흑자를 냈다는 거는 많이 걷어가고 네. 덜 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렴주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적자 정부가 정상적이고 좋은 정부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예산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 얘기는 이제 재정 악화인데 이 대통령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논란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일단 브라질 예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2014년에 로세프라는 여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이분이 공약과 달리 사실 긴축 재정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자율도 확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2014년 이분은 그 경제 대공황,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세션의 침체의 후유증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브라질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데이터, OECD 데이터에서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그 14년부터 16년까지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바닥으로 성장률이 확 떨어지게 몇 년도 얘기시라고요? 14년부터 14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기로 그다음에 볼사노라는 약간 트럼프 비슷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저는 브라질의 경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보통 브라질이 재정의 방만한 운영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지난 8월 달에 그 브라질 경제가 왜 망하는지 그 뿌리를 분석한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와도 일치하는 것은 재정의 긴축 재정을 써가지고 오히려 나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 건전성을 자꾸 강조하고 재정 준칙을 자꾸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를 그 주술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술? 예. 마술사가 하는 주술? 무당 경제학인데 이제 영어로는 부두 이코노믹스라고 보통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재정이 건전해야지 사람들이 그다음에 미래에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경제가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예산안의 핵심이 뭐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이에요. 어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3분기에 1.9% 성장이라는 성과를 보면 이 수출이 이제 회복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물건을 사줄 저쪽에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코로나 이 제2 팬데믹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수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4분기나 내년에도 이어질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수 진작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수출이 잘 된 거는 저희가 반도체하고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사실 그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크게 공헌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청업체에서는 계속 이제 뭐 그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청업체가도 뭐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고용 인원도 많지 않고 문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쪽은 여전히 똑같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분들의 소득 지원, 요번에 지난 우리가 추경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여전히 필요하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디지털 뉴딜 이쪽을 많이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도 잠깐 네. 소개가 됐었죠. 근데 디지털 뉴딜은 본질적으로 초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자동화, AI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시 뭐 AI 이런 거 공부를 다시 시켜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공부한다든지 해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소비를 유지하고 사실 소득이 없고 돈 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을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이익이 떨어지면은 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사회에서 받아줍니다. 하지만 국가는 네가 실력이 없고 국민이 실력이 없고 소득을 못 생산한다고 해서 당신 국민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다르게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눈에 띄는 부분이 총 32조 원이 넘는 이제 한국판 뉴딜 예산인데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에 우선 7조 9천억 네.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현 시점에서 디지털 뉴딜 추진이 우리 경제에 아까 디지털 뉴딜이 되면 일자리도 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럼에도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야 단기적으로. 될 방향이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 뭐 중소기업은 자영업한테 일반인들이 부채를 지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부채를 지는 것이 덜 위험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가 훨씬 더 강하고 그렇죠. 정부가 부채를 지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저는 재정 적자라든지 재정 준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는 거는 사실 경제를 조금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 필요하다. 뉴딜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여야의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놨는지. 자, 봉다리 PD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인데요. 오른쪽부터 할게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이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시정 연설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정의당은 한국판 뉴딜보다 재난 극복 지원을 더 강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쉽다.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빚더미 슈퍼 팽창 예산이다. 규정하면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네. 해마다 이제 국회 통과 과정에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산 국회의원들 심사할 때 뭐 쪽지 예산이 뭐 소위에서 돌아다닌다든가. 예? 그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12월 2일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처리 법정 시한도 지금 5년째 지켜지지 않았는데 국회 올해 예산안 심사 어떻게들 전망하시는지 배 교수님? 이번에는 뭐 역대 어느 때보다 더 상당히 심각하게 충돌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그리고 뭐 라임 옵티머스 특검 이런 가스 문제하고 특검 같이 얘기. 맞물려 가지고 더 정치적인 파열음이 크게 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이 여야가 전혀 달라요. 네. 지금 이제 여권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555조의 정부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 가지고 매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빚더미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가장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한국판 뉴딜 가지고 또 현미경 심사를 할 것 같아요. 네. 한국판 뉴딜 예산이 대략 21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모양만 바꿔가지고 다시 해놓은 그런 실적 쌓기용 예산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대폭 삭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 같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법정 처리 시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12월 2일인데 네. 지금 이제 5년 동안 제 시한을 못 지켰는데 이번에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못 지킬 상당히 것 오랜 같다. 기간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못 지킬 뿐더러 여야 간의 충돌이 지난 5년보다 더 심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다만 이제 그렇지만은 또 거대 여당이니까 그렇죠. 밀어붙이면은 전국 경색에도 우려가 되니까 예. 참 이래저래 국민들 또 방송을 하는 저도 우려가 됩니다. 네. 한 시청자께서요. 지금 사라졌는데 워낙 빨리 올라가죠. 쪽지 예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배 교수님께서 뭐 쪽지 예산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고요. 네. 상당 그 부분 방법이 이제 뭐냐 이거예요. 방법은요? 네. 투명하게 해야죠. 투명하게. 네. 네. 김진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안? 예산이 이제 그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을 했고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면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예비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결 예산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 가는 과정이 있는데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이 좀 험난하지 않을까.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지지부진 끌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이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뭐 뉴딜 예산 50% 예산 삭감한다 이미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난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이제 슈퍼 예산 555조 이 말씀 두 번째 주제로 잡았는데 송수영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정리를. 지금 예산보다 저는 특히 정부에서 재정 준칙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브라질의 경우를 반면 교사로 삼았을 때 호세프라는 여자 대통령께서 결국은 재정 긴축이라든지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는 사실 세금도 올리고 특히 세금 올릴 때 돈이 없고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소비세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라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세금 부담을 하는 이런 세금을 올리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의 사람들의 부채나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네. 그럴 경우에는 특히 조심스럽게 재정 확대 정책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님 말이죠. 국정과제 중에 이제 하나로 디지털 정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디지털 정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현재 주어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현재 주어진 인력의 효용성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해고를 늘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